그날 오후 모니터에 그 데이터가 떠올랐을 때 창밖 하늘은 낯빛처럼 칙칙하고 무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물에 젖은 펠트처럼 숨 막히는 기분이었죠? 처음엔 데이터베이스 새긴 오류이거나 야간 알고리즘 스크립트에 미지의 버그가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업무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첨멍, 세계적인 건강 데이터 연구기관의 선임 분석가입니다. 제 세상은 코드와 알고리즘, 그리고 수십억 개의 차가운 건강 기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논리를 굳게 믿고 반복적으로 검증 가능한 증거를 신봉하며 정량화하거나 귀인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해 거의 오만한 회의론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제 모든 인식체계는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통계 결과 한 줄에 의해 치유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전신신경기능장애 증후군 SNDS이라고 부르는 질병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치명적인 전염병은 아니지만 현대 도시의 철근 콘크리트를 서서히 침식하는 소리 없는 습기와도 같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만성 피로, 마치 몸의 배터리가 영원히 충전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 사지 말단의 저림과 따끔거림, 마치 감각과 세상 사이에 김서린 유리가 놓인 듯한 느낌, 그리고 가장 예리한 정신마저 둔하게 만들고 말하는 도중에 생각을 잃게 만드는 성가신, 뇌안개 등 증상은 모호하고 광범위했습니다. 이 질병은 마치 유령처럼 빠른 속도로 살아가는 엘리트들, 즉 가장 자율적이고 효율성을 추구하며 몸을 정교하게 관리해야 할 기계로 여기는 사람들을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을 뒤흔든 데이터는 전 세계 통계에 포함된 모든 고소득 국가에서 SNDS 발병률이 놀랍도록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만 단 한 국가만이 차트에서 비논리적인 함몰 부위처럼 이질적으로 두드러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현대병의 발병률이 통계적 오차로 간주될 정도로 낮았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어떤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모든 질병에 면역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연구를 교착 상태에 빠뜨리고 회의실의 최고 역학자들을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하게 만든 것은 이 현상 뒤에 숨겨진 거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우리는 유전적 요인을 배제했습니다. 전 세계 유전자 은행 비교 결과는 한국계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보호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적 요인도 배제했습니다. 서울의 대기질, 업무 스트레스, 생활 리듬은 뉴욕, 런던 또는 도쿄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차이도 배제했습니다. SNDS의 조기 진단은 원래 전 세계적인 난제였고 한국의 의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 마찬가지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모든 합리적인 설명은 막혔고 모든 데이터 기반의 경로는 막다른 길을 가리켰습니다. 만약 질병의 근원이 유전자나 거시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더욱 불안하고 심지어 신비로운 가능성 하나만 남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 세계 다른 곳에서는 이미 조각조각 부서진 무언가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소위 현대적이고 건강하며 과학적인 생활 방식이 애초부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공중에 떠있는 의문은 당시 저에게 그저 골치 아픈 학술적 난제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수수께끼의 미시적 축소판, 즉 이 보이지 않는 질병에 의해 서서히 잠식당하는 살아있는 표본이 저에게서 3m도 차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리사, 우리 부서의 성과 여왕이었습니다. 리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에게서 풍기는 정돈된 에너지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책상은 항상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 서류는 색깔별 라벨로 분류되었으며 할 일은 분 단위까지 정확한 시간표로 관리되었습니다. 그녀는 최적화라는 단어의 화신이었고 업무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까지 최적화했습니다. 물론 가장 극단적인 것은 식단 최적화였습니다. 그녀의 점심은 정교한 수학 문제 같았습니다. 삶은 닭가슴살 150g은 단백질 31g을 제공했고
아보카도 반쪽은 양질의 지방 15g을 주었으며 한 줌의 혼합 샐러드 채소와 방울토마토 몇 개는 섬유질과 비타민을 공급했지만 탄수화물은 엄격하게 최저 수준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간식 코너의 어떤 것에도 손대지 않았고 책상 위에는 항상 식사 대용 쉐이크 병과 전해질 가루를 탄 거대한 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는 칼로리, 수면의 질, 심박 변동성을 모니터링하는 여러 앱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정교하게 조율해야 하는 F1 경주용 엔진처럼 다루었고 데이터를 입력하면 최고의 성능을 기대했습니다. 더 적은 칼로리, 더 많은 단백질, 더 적은 설탕. 이 논리는 완벽하게 들렸고 현대 영양학 교과서의 표준 답안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녀의 자제력에 수없이 감탄했고 어느 정도는 그녀를 이상적인 현대 생활의 본보기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최적화된 이 경주용 자동차가 어떻게 트랙 위에서 소리 없이 해체되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은 거시적 지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간단히 정량화할 수 없지만 전체 생태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불순물, 즉 흙, 발효, 그리고 오랜 조리 과정에서 비롯된 수천 가지 미량 원소, 생체 효소, 활성균총을 무자비하게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마주한 첫 번째 잔인한 역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시대 가장 유행하는 건강 지침을 엄격하게 따를수록 그녀의 몸은 오히려 가장 정교한 의료기기로도 즉시 식별할 수 없는 전신적인 붕괴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붕괴의 징후는 거미줄처럼 은밀하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피로였습니다. 뼛속 깊이 스며들어 아무리 잠을 자도 가시지 않는 권태감이었습니다. 리사는 이를 분기말 프로젝트 압력 탓으로 돌렸고 2잔의 진한 블랙커피를 3잔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그녀가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손목을 힘껏 흔드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치 손가락 감각이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한 번은 중요한 고객 제안 회의에서 그녀가 레이저 포인터를 쥔 손이 통제할 수 없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안이 끝난 후 저는 괜찮냐고 걱정스럽게 물었고 그녀는 간신히 웃으며 카페인 부작용 탓으로 돌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연약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상황은 미지근한 물속의 개구리처럼 느리지만 되돌릴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은 손가락 끝의 지속적인 저림으로 발전했고 심지어 손가락 끝에서 손바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영원히 벗을 수 없는 얇은 장갑을 낀 것 같아요. 그녀가 저에게 설명할 때 그녀의 눈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물건을 느낄 수는 있지만 촉감이 흐려지고 때로는 지갑에서 동전 하나도 제대로 집어낼 수 없어요. 더욱 무서운 것은 뇌 안개의 도래였습니다. 회의에서 인용을 풍부하게 하고 논리가 명확했던 예전의 리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발표 중에 갑자기 말을 더듬고 중요한 용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간단한 업무 이메일을 쓰는데 평소보다 2배의 시간이 걸렸고 문구를 반복해서 수정했습니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했던 효율적으로 작동하던 뇌는 마치 짙은 안개에 휩싸인 듯 했고 사고의 불꽃은 더 이상 쉽게 타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즉흥적인 발언이 필요한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점차 침묵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 도시 최고의 사립병원으로 현대의학의 유리와 철강, 차가운 기계로 이루어진 전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머리 희끗한, 표정 진지한 최고 권위의 신경과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이어진 며칠 동안 리사는 여러 진료과를 오가는 표본이 되었습니다. MRI 기계는 엄청난 소음을 내며 그녀의 뇌와 척수를 스캔했고 근전도 검사의 전류 바늘은 그녀의 근육에 꽂혀 신경의 모든 전도를 기록했으며 수많은 혈액 샘플이 채취되어 수백 가지 지표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명확한 진단, 이름 붙일 수 있는 적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문제가 정의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해결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데이터가 인쇄된 보고서들은 마치 우리의 희망이 좌절되었음을 선고하는 판결문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명확한 기질적 병변 없음,
각종 지표는 대체로 정상 범위 내라는 결론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뇌 구조는 완벽했고 종양도, 병변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면역 체계 지표는 정상이었고 흔한 자가 면역 질환은 배제되었습니다. 유일한 발견은 그녀의 비타민 B12 수치가 정상 수치의 하한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 있는 전문의는 마침내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표정이 확연히 풀어졌습니다. 그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B12 결핍은 많은 현대 여성들이 겪는 문제예요. 스트레스가 많고 식단이 불균형해서 그렇죠. 이것이 당신의 신경 증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용량 메코발라민 정제 한 병을 처방하고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라고 지시하며 마음을 편히 갖고 명상을 더 많이 하세요 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안도했습니다. 그렇구나. 문제가 발견되었고 답도 명확해졌습니다. 현대의학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다시 한번 굳건해졌습니다. 리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그 작은 빨간 알약을 경건하게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악몽이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재검사 혈액 보고서에서는 리사의 B12 수치가 이미 최적의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 저림은 더욱 심해져 심지어 손가락 끝에서 손바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사고를 감싸고 있던 짙은 안개도 전혀 거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회사 탕비실에서 그녀가 생수병 뚜껑을 열려고 애쓰다가 손에 힘이 없어 얼굴이 붉어졌고 결국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비친 절망은 마치 바늘처럼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저의 신념 체계는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가장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병인을 찾아냈고 정밀한 표적 치료를 제공했는데 왜 완전히 실패했을까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밤늦게까지 방대한 의학 문헌과 최신 연구 보고서에 파고들었습니다. 장내 미생물, 미토콘드리아 기능, 만성 염증, 후성 유전학에 대한 지식을 독학했습니다. 저는 리사와 같은 수많은 유령 환자들이 실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현행 의료 진단 시스템에서는 건강하다 또는 아건강하다로 판정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서서히 조각 맞춰 나갔습니다. 문제는 결코 단일 비타민의 결핍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수년간 지속해온 최적화된 생활 방식이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황폐한 내부 환경을 함께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현대의학은 숙련된 자동차 정비사와 같아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능숙합니다. 항생제로 세균을 죽이고 수술칼로 종양을 제거하고 약물로 특정 화학 경로를 차단하는 식이죠. 그러나 문제가 연료의 품질, 윤활유의 배합, 심지어 전체 도로 시스템의 설계에 있을 때는 이 정비사도 속수무책입니다. 애초에 설계부터 결함이 있는 시스템에 비싸고 비싼 패치를 계속해서 붙이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시스템 충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제 세계관에 발생한 진도 11의 지진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했습니다. 리사의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봉하는 이 현대 엘리트 생활 철학이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해온 우리 인류의 생물학적 기본 코드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천연 음식을 몇 가지 다량 영양소의 숫자 조합으로 단순화했지만 계산할 수 없는 지극히 중요한 시너지 효과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서 다시 한국에 대한 이상 데이터 보고서를 불러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거대하고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 함몰 부위를 보면서 사무실에서 날마다 시들어가는 리사를 바라보니 모호하고 대담하며 심지어 다소 기발한 생각이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걷잡을 수 없이 솟아올랐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답은 우리가 몸속에 추가해야 할 더 순수한 보충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희망을 거의 포기하려던 그때 극적인 방식으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기관은 서울대학교의 방문학자인 박 교수님을 초빙했습니다. 그는 전통식문화와 공공건강의 교차점을 연구하는 전문가로 칠순 가까운 나이에 흰머리가 성성했고 모든 행동에서 동양적인 유아함과 침착함이 느껴졌습니다.
한 부서 점심교류회에서 그는 우연히 저와 리사 맞은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날 점심도 리사는 변함없이 표준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고 있었고 작은 입으로 음식을 씹으며 창백한 얼굴로 간신히 사람들과 어울리려 애썼습니다. 박 교수님은 거의 말없이 깊은 눈으로 조용히 리사의 식판을 바라보았고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주변 동료들의 식탁에 놓인 각양각색의 샌드위치, 파스타, 배달 음식 상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그는 뜻밖에도 저를 작은 임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긴 서론 없이 그는 의자를 가리키며 핵심을 찔러 묻는 듯 했지만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첸, 자네 동료 리사 씨, 그렇게 식사한 지 얼마나 되었나?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림잡아 대답했습니다. 한사 5년 됐을 겁니다. 아주 절제력이 강해서 우리 모두의 본보기였습니다. 박 교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돋보기를 벗어 윤구로 닦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중앙 에어컨에 미미한 바람소리만 들릴 뿐 고요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다시 안경을 쓰고 거의 철학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정확한 비율의 휘발유와 엔진 오일만 주입하면 고속으로 달리는 엔진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습하며 미생물과 미지의 상호작용으로 가득 찬 생태계입니다. 열대우림의 깨끗한 물과 표준화된 질소인 칼륨 비료만 주면서 무성하게 자라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썩은 낙엽, 균류 네트워크, 곤충의 수분, 새와 짐승의 이동, 다양성, 상호작용, 심지어 우리가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까지도 필요합니다. 당시 저는 이 말에 대해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과학적 실증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문제 분해에 익숙한 분석가 뇌를 가동하며 데이터와 논리로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녀의 다량 영양소 섭취는 정밀하게 계산되었고 미량 원소 결핍은 보충제로 계속 채워왔으니 이론적으로는 그녀의 영양 섭취가 완벽해야 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론이요? 당신들의 이론은 수십 가지 알려진 영양소 측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가지 알려지지 않은 쉽게 정량화할 수 없는 생명의 시너지 효과는 어떻습니까? 평범한 깨십 한 장에는 우리가 아직 이름조차 완전히 붙이지 못한 수백 가지 식물화학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할까요? 3년 발효된 된장 한 숟가락에는 수십조 개의 미생물 군집이 들어있는데 그것들이 당신의 장 속에서 어떤 복잡한 미시 왕국을 건설할까요? 소뼈를 8시간 동안 약한 불에 끓인 설렁탕 한 그릇에 녹아있는 콜라겐, 콘드로이틴, 미량 미네랄들은 당신의 관절과 결합 조직을 어떻게 영양 공급할까요? 이런 것들이 당신들의 정교한 영양 성분표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의 질문 하나하나는 마치 강력한 폭탄처럼 제 고정된 지식체계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더 이상 저에게 심오한 이론을 말해주지 않고 지극히 소박한 언어로 가장 평범한 한국의 가정식 식탁 풍경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는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평범해 보이고 심지어 천박해 보이기까지 하는 음식 속에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치. 단순히 매운 배추김치가 아닙니다. 토기 온기 속에서 소금, 고추, 그리고 시간의 공동작용으로 배추 속 당분이 젖산으로 변하며 인체에 유익한 수조개의 미생물, 프로바이오틱스, 이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이들은 제2의 뇌라 불리는 장의 충성스러운 수호자로 소화 흡수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비타민 K와 일부 비군 비타민을 합성하며 더 중요한 것은 교관처럼 우리 면역 체계를 훈련시켜 과민 반응, 알레르기 및 자가 면역 질환 방지도 반응 둔화도 피하게 합니다. 된장, 콩을 찌고 누룩을 만들고 발효시키는 등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원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긴 발효 과정에서 콩 속에 함유된 복부 팽만과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고 동시에 다량의 활성 효소와 프로바이오틱스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 소화된 생명력 가득한 음식입니다. 잡곡밥. 한국인의 식탁에는 순백 미밥만 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주식은 대개 백미, 현미, 흑미, 기장, 율무, 팥, 검은 콩 등 10여 가지 곡물과 콩류를 섞어 지은 잡곡밥입니다. 이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제공하여 식후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른 곡물이 고유한 미량 원소와 비군 비타민을 제공하여 영양적 협주곡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형형색색의 반찬 나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한식 한 끼에도 최소 서너 가지 반찬이 나옵니다. 데친 시금치, 무친 콩나물, 볶은 고사리, 절인 무, 수십 가지 다른 채소, 산나물, 뿌리 채소가 가장 간단한 조리법으로 각자의 고유한 식물화학 물질과 항산화제를 최대한 보존합니다. 제가 늘 문제를 해체하는 데 익숙한 분석가적 사고로 그에게 물으려 할 때, 교수님, 그렇다면 핵심은 김치 속 유산균인가요? 아니면 잡곡밥 속 식이섬유인가요?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으며 매우 진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첸. 핵심은 어떤 단일 음식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시스템에 있습니다. 따끈한 잡곡밥 한 입을 먹고 새콤달콤 아삭한 김치 한 젓가락을 곁들이고 그리고 따뜻하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한 모금 마신 후 마지막으로 시원한 시금치나물 몇 가닥으로 입맛을 균형 잡을 때 바로 당신의 구강과 소화기관에서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하고 정교한 생화학적 교양곡이 연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발효 음식은 균대를 가져오고 잡곡밥과 채소는 이 균대에게 군량을 제공하며 국물은 흡수하기 쉬운 미네랄과 수분을 공급하고 다양한 반찬은 항산화에 대항하는 수호병을 제공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서로 활성화하고 서로 증진시키는 식단 생태계입니다. 그 순간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현대 건강 식단은 기계적이고 고립된 영양소의 축적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엔지니어가 도면에 따라 표준화된 부품들을 조립하여 기계를 만드는 것과 같았죠. 반면 한국의 전통 식단은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흙, 물, 햇빛, 그리고 다양한 생물종이 어우러진 환경을 제공하면 그 생태계 스스로가 가진 강력한 자율 조절 및 성장 능력을 믿는 것이었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어떤 신비로운 슈퍼푸드가 아니라 음식, 자연, 그리고 전통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하나의 완전한 지혜체계였습니다. 박 교수님의 말씀은 제 머릿속에 격렬한 사상적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20여 년간 제가 쌓아온 정량화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과학적 신념 체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겉으로는 원시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뒷받침이 부족해 보이지만 깊은 전체론적 지혜를 담고 있는 새로운 인식 틀이 있었습니다. 제가 불안한 마음으로 박 교수님의 견해를 리색에 전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모든 신념 체계가 모욕당하고 도전받았을 때의 본능적인 거부감이었습니다. 저런 걸 먹으라고요? 밥? 그거 다 탄수화물 아니에요? 혈당이 폭증할 거라고요. 그리고 김치랑 된장, 나트륨 함량이 그렇게 높은데 부을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클리니팅하지 않아요. 그녀는 마치 제가 독약을 권유하는 것처럼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건강체계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 엘리트층을 휩쓴 클리니팅 교리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리의 핵심은 빼기였습니다. 탄수화물을 빼고 글루텐을 빼고 유제품을 빼고 불순하게 가공된 모든 음식을 빼는 것이었죠. 그런데 박 교수님이 제안한 것은 복잡한 더하기였고 심지어 발효를 통해 생겨나는 수억 개의 미생물 같은 불결한 것까지 포용하는 식단 철학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신념의 혁명과 다름없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사무실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리사를 걱정하는 동료들은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한 파는 현대의학을 계속 믿고 더 첨단적인 약물이나 값비싼 줄기세포 치료를 시도해야 한다고 굳게 지지했습니다. 다른 한 파, 저를 대표로 하는 소수는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논쟁 중에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첨단적이고 가장 정밀한 방법들을 모두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정밀함 자체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밀한 외과용 메스로 복잡한 생태계를 고치려 했고 그 결과는 그 내재된 연결을 끊어버려 더욱 취약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 논쟁의 본질은 두 가지 세계관의 격렬한 충돌이었습니다. 하나는 환원주의로 사물을 충분히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면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며 이것이 현대 과학 발전의 주춧돌이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전체론으로 전체는 항상 부분의 합보다 크고 시스템 내 각 요소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요소 자체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저는 전례 없는 자기회의와 직업적 방황에 빠졌습니다. 제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이터 분석 업무의 본질은 극단적인 환원주의적 실천이었습니다. 복잡한 인간 건강 문제를 개별 변수, 유전자, 식단, 생활 습관로 분해하고 그들 사이의 선형적 인과 관계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님의 말씀이 옳다면 만약 진정으로 작용하는 것이 분해할 수 없고 정량화할 수 없는 시스템과 관계라면 제 모든 경력은 거대한 한계를 가진 방법론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망설이고 방황하며 발밑에 단단한 땅이 유동적인 모래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어떤 문제에도 데이터에 기반한 흑백 논리의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오래된 전통에 경외심을 갖기 시작했고 과학의 탐조 등이 비추지 못하는 광활한 어둠 속에 어쩌면 진정으로 중요한 지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리사가 변화를 택하게 한 것은 저의 설득이 아니라 순수한 절망이었습니다. 또 다른 최고 전문가에게서 모든 것이 정상이며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라는 답변을 들은 후 그녀는 병원 주차장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저에게 전화했고 목소리는 쉬고 지쳐 있었으며 더 이상 논쟁할 힘도 없었습니다. 천멍,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제가 조금씩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투명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어차피 지금보다 더 나쁠 것도 없으니 한번 시도해 볼게요. 박 교수님이 리사를 위해 마련한 방안은 거의 반과학적이라고 할 만큼 간단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를 끊고 휴대전화에서 칼로리 계산 앱을 삭제하며 그녀의 클린이팅 식단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하루 3끼를 가장 전통적이고 가정적인 한식 식단에 맞춰 먹는 것이었습니다. 잡곡밥 한 그릇, 따뜻한 국 된장찌개, 미역국 또는 설렁탕, 그리고 채소 서너 가지의 다양한 발효 김치와 제철 채소 반찬을 곁들이는 것이었죠. 어떤 첨단 치료 장비도, 어떤 값비싼 표적 약물도, 어떤 복잡한 물리치료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이 시대에 낙후되었다고 여기는 식단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자진하여 이 식단 실험의 감독자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일부러 근처에 있는 눈에 띄지 않지만 평판이 아주 좋은 한국 할머니가 운영하는 가정식 식당을 찾아냈습니다. 매일 점심과 저녁, 저는 직접 그곳에 가서 리사를 위해 가장 신선한 음식을 포장해 왔습니다. 실험의 첫 며칠은 리색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녀의 미각 시스템은 이미 닭가슴살의 밋밋함과 샐러드 드레싱의 새콤달콤함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갑자기 발효 음식에 복잡하고 진하며 생명력 있는 맛에 접하자 극심한 부적응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소화 시스템도 항의했고 섬유질이 풍부한 잡곡밥을 먹은 후 전례 없는 복부팽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포기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깨끗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묵묵히 그녀 맞은편에 앉아 함께 식사하며 박 교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그녀를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에게 인내심을 주세요. 장내 미생물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들은 오랫동안 굶주렸던 병사들처럼 이 진짜 군량을 다루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기적의 미광은 첫째 주 주말에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리사는 어느 점심 식사 후 갑자기 고개를 들고 다소 불확실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천멍,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저는 손가락 끝에 그 지속적인 저림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그저 심리적인 작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주가 되자 변화는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녀의 생각을 감싸고 있던 짙은 안개가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의 그녀의 발언은 다시 유창하고 조리정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수면은 멜라토닌에 의존하지 않고도 밤새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안색이었습니다. 그녀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A4 용지처럼 창백하던 병약한 안색은 피부 속에서 우러나오는 건강한 옅은 붉은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직업적 습관을 유지하며 매일 그녀의 주관적 감각과 객관적 상태의 미묘한 변화를 수첩에 기록했고, 마지막 남은 이성적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현대 영양학에서 고탄수화물, 고나트륨, 건강하지 않다고 낙인 찍은 음식 조합이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도 도달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소위 가장 건강한 식단에 의해 텅 비어버린 몸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셋째 주가 끝나는 날, 리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의 떨림과 무력감은 완전히 사라졌고, 한 손으로 생수병 뚜껑을 쉽게 열 수 있었으며, 심지어 점심시간에는 거의 1년 동안 놓아두었던 스케치북을 다시 꺼내 창밖 거리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카페인으로 자신을 움직일 필요가 없었고, 온몸에서는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평화롭고 안정적인 생명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20일 일간의 짧은 식단 실험은 리사의 기적적인 신체 회복뿐만 아니라 제 세계관 전체를 완전히 해체하고 재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간단한 답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날카롭고 불안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음식이 약물보다 더 근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만성 질환에 대처하는 현대의학이 대항과 차단을 너무 맹신하여 영양 공급과 재건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할까요?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 특정 염증 신호 경로를 정밀하게 차단하는 약물을 개발하지만 전통 방식으로 발효되어 수억 개의 살아있는 박테리아로 가득 찬 된장으로 끓인 국 한 그릇이 어쩌면 근원에서 몸이 염증에 쉽게 걸리지 않는 내부 환경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리사의 회복은 마치 우리 사무실이라는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처럼 거대하고 지속적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그녀의 눈에 띄는 놀라운 변화에 단순히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어떤 명의를 찾았는지, 어떤 비싼 특효약을 썼는지 궁금해하며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약을 먹지 않았어요. 그냥 제대로 먹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 대답은 너무나 소박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적 맥락에서는 회복을 복잡하고 비싸며 첨단 기술이 가미된 의료수단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최고 전문가조차 속수무책이었던 난치병이 어떻게 밥 몇 그릇과 평범해 보이는 김치 몇 접시로 치유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마치 반지성적인 민간요법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웅변이었습니다. 리사는 증상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에너지, 정서적 안정성, 업무 효율성 모두 전례 없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점차 처음의 의심은 강한 흥미로 바뀌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샌드위치와 샐러드에 고개를 파묻는 대신 리사 주위에 모여 그녀의 도시락에 담긴 형형색색의 향긋한 반찬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피고 그녀가 어설픈 한국어 단어들로 김치와 고사리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사무실에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한때 자기 관리와 엘리트 의식을 상징했던 단백질 쉐이크 병과 식사 대용 에너지바는 다양한 보온 도시락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만성 습진, 만성 불면증 등 다양한 서브 헬스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받던 일부 동료들도 시험 삼아 이 한식 식단 실험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점심 모임은 처음에는 저와 리사 단둘뿐이었지만 빠르게 10명이 넘는 작은 공동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슈퍼마켓에서 찾아낸 신기한 반찬들을 신나게 공유하고 어느 가게의 된장찌개가 가장 맛있는지 토론했습니다. 사무실 탕비실에는 커피의 씁쓸한 향이 점차 발효 음식 특유의 복잡하고 깊으며 생명력 있는 향으로 희석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고립된 개인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사회 실험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 결과는 놀랍도록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시달리던 IT 부서 동료는 한 달 동안 꾸준히 식단 조절을 한 후 갑작스러운 복통과 설사를 겪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며 흥분하여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 얼굴에 여드름이 가득했던 여성 디자이너는 피부 상태가 기적적으로 안정되고 깨끗해져 더 이상 두꺼운 파운데이션으로 가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참여하고 기록하는 저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유행성 식단 방식의 일시적인 인기가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 전환의 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이 매일 몇 알의 순수한 비타민 캡슐을 삼키는 것으로 한 번에 해결되는 지름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감정을 투자하여 정성껏 가꾸어야 하는 음식과의 깊은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최적화하고 압축해야 할 비효율적인 임무로 여기지 않고 하루 중 몸과 마음을 보양하고 자연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신성한 의식으로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아픈 개인의 비극에서 희망찬 집단적 각성으로 발전한 이 과정은 제 컴퓨터 속 어떤 데이터 보고서나 어떤 성장 곡선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더 충격적이며 더 설득력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있는 역동적인 차원에서 냉정한 전 세계 질병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이 왜 그렇게 독특하고 행운의 이상치였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첨단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환상적인 새 치료법으로 탐구하는 이 식단 방식이 그들에게는 이미 피와 살에 스며들어 1000년 동안 전승되어 온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리사의 이야기가 사무실의 따뜻한 전설이 되었을 때 저는 깊은 밤 혼자 책상에 앉아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다시 살펴보며 마침내 마음속 깊이 하나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은 우리가 이미 알고 측정 가능한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만 완전히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이야기는 결코 한국의 식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처럼 우리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할 더 중요한 진실을 비춰줍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과학이라는 세련된 단어로 그것을 장식할 필요조차 없지만 그 내재적 작동 방식은 가장 깊고 본질적인 과학적 원리, 즉 시스템론, 생태학, 공생관계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요. 전통적인 한식 식탁은 어떤 천재 영양학자의 놀라운 발명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 지리적 기후와 역사적 조건 속에서 한 민족이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세대의 집단 무의식적인 시행착오와 조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연 환경과 이루어낸 역동적인 균형의 지혜로운 결정체입니다. 그것은 영양학, 미생물학, 예방의학에 관한 살아있는 흐르는 백과사전이며 다만 그 글자는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물려준 손끝으로 마당에 보잘것없는 장독대로 밭에서 제철에 자라는 산나물들로 함께 쓰여진 것입니다. 현대 세계의 대부분이 더 빠르고 더 높고 더 강한 산업화된 식품 생산을 찬양하며 질주할 때 우리가 모두 정량화되고 표기되고 몇 가지 숫자로 단순화될 수 있는 최적의 영양 솔루션에 집착할 때 그들은 아마도 무심결에 인류 전체를 위해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쉽게 잊혀질 만한 것들을 지켜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쫓아 무작정 질주하다가 발밑에 가장 단단하고 중요한 뿌리를 완전히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데이터 보고서를 다시 떠올리며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용히 확산되면서 유독 한국만 피해간 SNDS는 어쩌면 정복해야 할 질병 자체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일종의 증상이자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오랫동안 의존해왔던 복잡하고 완전한 식단 생태계를 박탈당한 후에 보내는 가장 정직하고도 가장 고통스러운 경보였습니다. 그러니 문제의 핵심은 어쩌면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없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현대화 과정에서 귀찮은 것으로 여기고 쉽게 버려버린 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위험한 것은 끊임없이 출현하여 우리를 방심하게 만드는 신종 질병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픈 것과 서브 헬스를 정상으로 여기는 시스템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에 우리 대부분은 이미 활기차고 조화롭게 작동하는 몸, 진정한 건강이 본래 가져야 할 아름다운 느낌이 어떤 것인지조차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쓰고 보니 이 이야기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만병통치약 같은 궁극적인 해답이 아니며 단지 저 한때 데이터 지상주의자였던 제가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한 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경외하게 된 현실일 뿐입니다. 이것은 제가 데이터를 보고 과학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하루 세 끼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불러일으킨 생각을 씨앗처럼 당신의 손에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 생각에 이 빠르게 돌아가고 효율성을 최고의 신조로 삼는 현대 사회가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와 기술적 편리함을 얻는 동시에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의식하지 못하는 똑같이 귀중한 대가를 무심코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